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우리 주변에 또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 요즘 저녁 방송이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다는 표현을 좀 해주셔서 오늘은 좀 재밌게 하겠습니다. 뭐 주식 시장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러분께 즐거움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이 하락해가지고 일부러 침통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려고 했는데 재밌게 가야 되네. 예, 좀 재밌게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잖아요 또. 네. 예, 프라이데이니까 네, 오늘은 좀 더 재밌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물광 피부 로즈박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오늘은 좀 밝게 가겠습니다. 이제 뭐 진짜 좀 이제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보니까 좀 답답한데요.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사실은 그 장 막판 후반부에 반등세를 보였었습니다. 미국도 거의 3% 가까이 빠지다가 보합까지 올라갔던 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도 있었고 전일 국내 증시 낙폭이 이제 선제적으로 좀 과했다라는 인식 때문에 국내 시장을 일단 출발세는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보였는데요. 이제 기관도 현물 저점 매수가 좀 나서는 모습을 초반에 보였고 외국인도 이제 선물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역시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개인만이 순매수가 시작됐는데요. 업종별로는 그래도 통신이라든지 금융, 건설, 철강 등 전통적인 가치주의 강세가 이루어졌고 전기전자나 서비스업 등 성장주의 상대적인 약세가 아침에도 역시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전일 이제 미국의 5월 PCE 물가 결과가 근원 PCE가 예상치와 전월치 모두 하회를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약간 뭐 안 돌아가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구간은 조금 이제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절대 수치는 여전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음 달은 수요 감소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인해서 더 낮아질 것으로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5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의 자체였습니다. 전달보다 0.2%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 0.4% 증가를 못 미쳤고요. 이는 전월 0.6% 증가에서 크게 감소한 겁니다. 이 전월 0.6%도 원래 0.9%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다시 하향 조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PC 물가를 고려한 소비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침체 우려를 더 자극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다 5월 PC인 거죠? 5월의 그렇습니다. 물가지표를 지금 이제 6월 말에 7월일이군요. 지금 오늘은 발표가 좀 됐는데 네. 사실 우리가 물가를 되게 걱정했던 게 이제 4월 그리고 5월에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5월 게 어떻게 나올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네. 5월 게 4월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는 거죠. 이제 발표치가 이제 시장 추정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안도를 한 거죠. 근데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너무 이제 상승폭이 적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고 일단 물가를 고려한 소비가 마이너스 0.4%니까 이렇게 되면 소비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되게 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높게 나오면 또 높게 나오는 대로 물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저 연준이 금리 막 0.75 이렇게 간다는 걱정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시장은 0.75 정도를 이제 예상을 7월에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스텝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강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9월달에 0.5 아니면 뭐 점점점 0.25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동결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기다리는 건데. 이 정도로 나왔으면 그래도 좀 그 부분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7월달에 금리는 0.75를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 0.75가 프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빠져 있고 여기서 0.5를 하게 된다면 이 인플레를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0.75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에서 0.75로 7월에 가는 게 맞다라고 시장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포커스는 물가, 경제 어디가 더 쓰이다고 보세요? 어떤 걸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보세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은 더 중점적으로 되겠죠. 연준도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밸런스가 되게 쉽지 않은 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경기를 이제 부러뜨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를 부러뜨리는 걸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슬라이스하거나 그 잠깐 이렇게 딱 이렇게 침체가 됐다가 빨리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좀 과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그게 부러지는 게 이제 너무 깊게 부러지거나 아니면 그게 장기로 부러지거나 이 부분이 이제 염려가 되는데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연준도 확신할 수 없고 뭐 시장도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정말 그래서 이제 패드와 관련된 이 부분은 이게 과학이 아니라 아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연준의 이 금리 정책은 어떻게 시장을 침체에 깊게 빠지지 않고 시장을 살려내는 부분들은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그만큼. 근데 지금까지 연준 의장이 이 아트를 잘 못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왠지 그렇죠. 그렇게 뭐 썩 그 전망이 좋지 않네요, 그죠? 사실. 만만하진 않습니다. 네. 예, 그 점점점 자신감 떨어지는 이야기 하잖아요. 네, 소- 아트를 제대로 제대로 한 번 중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네, 그게 그러니까 문제죠. 뭐 발언도 시장에 없는 영어 막 써가면서 소프트티시 그러니까 ISH 붙여가지고 아, 소프티시요. 예, 소프트티시 그런 단어는 없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이제 자꾸 이제 뭘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비유를 한번 해봤지만 이 골프 티샷에서 분명히 딱 쳤는데 오비로 딱 그 옆에 캐디 분들은 오비로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딱 치고 나면 가서 공 찾아 보실게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오비 같은데 이제 공 찾아 보자고 이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침체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지만 시장에다는 그렇게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순화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진정을 시키면서 달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정말 오비가 아닌지 아닌 그 오비인지는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한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또 쭉 하향으로 갔던 거죠? 네, 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증시가 10시 20분경에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2022년 6월에 국내 수출이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이 6월 수출은 플러스 전년 대비 플러스 5.4%, 수입은 전년비 19.4% 나오면서 무역 수지 마이너스 25억 달러 적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 수출 증가세 둔화가 이제 조업 일수 감소라든지 최근에 화물 연대 운송 거부 등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이제 특히 자동차나 일반 기계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313포인트까지 하락하던 코스피가 10시 40분경에는 또 이제 중국 지표에 또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51.7이 발표되면서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다소 낙폭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5월에 48.1 그리고 예상치 50.1을 모두 상회하면서 51.7이 나온 거죠. 그래서 중국은 다시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걸 확인해 주었고 3월 이후 첫 확장 국면이고 2021년 6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워낙 안 좋았던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 확장치가 중국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여전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대형주 이슈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주 관련된 약세가 시장에 이제 아주 악재로 계속 작용했고요. 전체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초반부터 대형주 가운데 매물이 출회됐고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SK 하이닉스도 하락하면서 영향을 미쳤고요. 코스피 대부분의 외국인 매도도 대부분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 전환을 일부 보였지만 3호 쪽에 매도가 이어지면서 전체는 순매도로 계속 나왔고요. 오후 들면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잠시 이제 2,3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장중 달러도 강세 반전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증폭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8원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한국의 6월 무역 적자 확대 소식 때문에 워낙 약세를 더욱더 자금하면서 다시금 이제 1,290원대 중반대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장중에 외국인 현물 순매도가 확대되고 오전까지 순매수세 유지한 기관도 오후 들면서 순매도로 다시 전환하면서 수급 불안이 더 이제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을 보면 그 2주 연속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전일 이제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2차 전지발 악재 등이 국내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가 차별적인 약세가 좀 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낙폭 과대다, 뭐 이익 펀더멘털 모멘텀 대비 뭐 괴율이 확대돼서 뭐 매력적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수급 불안이 이제 코스피 하방 압력을 더욱더 가중시켰는데요. 결국 좀 정리해 보면 그 무역 정책에서 이제 국내 정부가 탈중국에 대한 발언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네. 원론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중국과의 갈등 우려가 이제 시장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과거와 같은 경제 보복 출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온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환율 방어에만 10조 원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10조 원 가지고도 이 1,300원 방어가 쉽지 않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 때문에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신저가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GDP 나우 기준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1% 정도로 애틀란타 GDP 나우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제 만약에 이렇게 지표가 나오면 2개 분기 이상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인 침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의 전기 전자 업종에 집중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반면 파생 시장에는 반대로 이제 매수하는 데 집중을 좀 올렸습니다. 결국 반대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에도 다소 이제 염두를 하고 이제 포지션을 잡은 건데 다음 주 초에 이제 반등이 시작이 안 되면 또 이제 신용 반대 매입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는 자리로도 주가가 빠진 거죠. 근데 오후에 이제 더욱 유달리 좀 빠진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뭐 대만 주가도 유독 약했는데요. 미국의 선물 가격도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슈를 좀 찾아보니까 거의 3시 이제 전후로 거의 끝 무렵에 TSMC에 대해서 대만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TSMC 관련된 3대 고객이 이례적으로 주문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현재 이제 애플의 아이폰 14 양산이 이미 개시 단계인데 최초 물량 9천만 대 출하 목표 중에 이미 10%가 취소됐다 이렇게 대만 쪽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AMD나 인텔이 PC 수요 급감이나 채굴 열기 감소 때문에 TSMC의 부득이하게 주문을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TSMC의 가오슝 신공장 양산 시점이 2024년 말에서 25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것 때문에 IT에 대한 센티가 상당히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선물도 빠진 게 여기에 영향이 좀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이 영향을 좀 막판에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애틀란타 GDP라는 거는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니요.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실제 그 침체를 발표하는 것은 또 다른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리서치 기관 뭔가 제 기억을 안 나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2분기 데이터는 뭐 한 8월 이때쯤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뭐 뒤에 나오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전까지는 이게 플러스 0.3인가 0.4 정도로 한 달 전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던 기관이거든요. GDP 나오가. 근데 이번에 갑자기 한 달 정도 만에 마이너스 1%로 하향 조정을 확 해버리니까 네. 기술적인 침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제가 2분기 마지막 날이니까 이미 이제 미국은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보도니까요. 실제 어떻게 나올지는 뭐 지표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추정치기 때문에 뭐 이 업체 한 군데 말만 듣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이제 우려가 센티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이게 결국은 뭐 시장이 결국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리고 그러면 또 퀀트쟁이 한 말씀. 네. 일단 그 무역 데이터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수출이나 수입의 절대적인 증가율이나 증가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무역 수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무역 수지가 확대되면은 확실히 그 한국 그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오늘처럼 이렇게 별로 안 좋으면은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 수입 증가율보다는 무역 수지 그게 중요합니다. 수출 수입보다는 무역 수지.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몇 프로 증가했다. 그거는 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무역 수지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는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퀀트쟁이 한 말씀. 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또 발표되는 주요 지표가 있죠. 네, 11시 한국 시간 11시입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인데 이것도 좀 중요한 지표긴 합니다만 역시 이제 이전치가 56.1, 뭐 전망치가 55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5월 대비 낮은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뭐 역시 이제 뭐 50을 넘어서 아주 뭐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수치가 낮게 발표가 된다면 또 우려스러운 거죠.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뭘 좀 볼까요? 뭐 네. 수급 관련된 뭐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또 오늘도 장중에 2,300을 뭐 깨고 내려갔다 왔기 네. 때문에 더 빠지면 이제 또 무서운 게 반대 매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급을 좀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일단은 그 미국 쪽의 수급입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수급이 아니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신용융자와 비슷한 미국의 마진 뎁이라는 건데요. 이게 작년 말 고점이 9,50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만 5월 말 기준입니다. 5월 말 기준 현재 7,529달러
9억 달러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약 21% 정도 감소한 건데 코로나 이전 평상시 레벨이 6천억 달러 정도니까 뭐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게 가지는 못한 거죠. 근데 6월 데이터는 여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6월도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이제 6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산이 크게 있었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대비 미국 시장에서 6천억 달러대까지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면 얼추 이제 급매물 소화는 미국도 끝난 것으로 봐도 된다. 뭐 이런 거니까 한번 지표로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신용 융자로 이렇게 뭐 돈 빌려서 주식 산 이런 거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좀 주식담보대출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비슷한 개념이죠. 여기도 마진 대비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보시죠.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한국 신용융자가 이제 뭐 17조 7천억까지 감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각각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많이 꺾이긴 했지만 2020년 전까지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그보다는 조금 확실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게 그 전에는 한 9조 6천억, 10조 원짜리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저희가 예탁금이 이제 그 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거의 80조 원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예탁금 대비로 보면은 또 이게 조금 더 늘었다 하더라도 또 신용융자가 그만큼 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탁금이나 절대 뭐랬죠? 이 우리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따지면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걸 좀 표현한 겁니다. 한번 보여주셨던 자료 같네요. 네, 그걸 지난주에 이제 봤죠, 그죠? 계속 네. 트레일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노란색이 이제 신용융자거든요. 잔고. 그러니까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역시나. 그래서 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위에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대비 코스닥의 그 신용융자 잔고 비율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코스닥은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가 2.5 죄송합니다. 코스피는 코스피, 예, 네. 0.54%입니다. 0.54%. 코스피는. 근데 밴드를 네, 보면 네. 밴드가 지금 신용 밴드가 상단이 0.61, 그다음에 중간값이 0.57%, 하단이 0.54%거든요. 저는 많이 줄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결국 그 코스피의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0.54%니까 코스피는 그 시가총액 대비로는 밴드 하단까지 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줄어온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 2.53%인데 신용 비율 밴드가 상단이 2.77%, 중간값이 2.61%, 하단이 2.45%니까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 2.53%는 중간값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정도죠. 바닥은 2.45%가 바닥이니까 하단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중간값보다는 조금 더 내려온 겁니다. 지금 느꼈는데 코스닥이 신용이 훨씬 더 많네요. 2.5%, 0.5%는 거의 5배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대비로는 그렇고요. 네. 그 전체 금액으로 보면 거래소가 뭐 9조 7,200억 그리고 코스닥이 8조 3,300억이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작으니까. 그렇죠. 코스닥이 네. 훨씬 더 작은데도 네, 네, 네. 그 마진이 훨씬 비중은 많네요. 높다. 네, 네, 훨씬 비중이 높네요. 높은 거죠. 네. 그렇죠. 코스닥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또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도 더 코스닥 시장에 많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용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좀 아마 코스피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높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시가총액 대비 견딜 수 있느냐의 부분을 좀 본다면 코스피는 어쨌든 저점 수준까지는 시가총액 대비로는 저점 수준까지 다 빠졌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빠졌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빠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중간값 조금 아래까지 빠져 있는데 완전 바닥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여러 종목들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조금 더 내려갔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하네요. 그죠? 코스닥보다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떠나서 요즘에 이제 말이 많은 CFD 이것도 조금 한번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CFD가 이 CFD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투자자가 기초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익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 계약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개인 투자자가 40%의 증거금률로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증권사가 이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몇 개 증권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될 때 그 2,000원만 갖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뭐 근데 뭐 그럼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거 바로는 이렇게 베팅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내가 코스피 롱에 베팅을 한다. 근데 코스피가 10% 올랐다 하면 저는 5%의 수익을 받는 겁니까? 맞나요? 2.5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10% 수익이 코스피에서 났다 하면 난 25% 받는 거. 뭐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가는 거죠. 네. 2.5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약간의 뭐
그 제도상의 뭐 변화가 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증권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CFD가 시장에 이제 이슈가 또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CFD의 잔고를 이제 나타내는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띄워주시면 그 이 잔고가 이제 그 마지막 최종 잔고가 5월 말 기준 CFD 잔액입니다. 2019년도 보시면은 뭐 1조 2천억 그리고 2022년 5월에 2조 8천억이잖아요. 21년도에 5조 4천억까지 올랐으니까 CFD가 상당히 많이 쓰였죠. 이게 과거에 아마 그 이게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 투자 방법으로 많이 쓰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쓰였는데 이제 많이 집중이 됐죠. 그래서 그 지금 2022년 5월달 말 기준으로 보면은 연초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5월 말 집계니까 현재는 더 떨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과거 대비로서 높은 그 속하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신용융자와 관련된 뭐 반대 매매에 대한 수급전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수가 더 빠지면 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한 5시 반경에 네.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목만 오. 가져왔는데요. 이게 오. 뭐냐면 5시 뭐 넘어서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금융위에서 증권사 대상으로 신용융자 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라고 이게 발표가 났습니다. 내용은 없고 이게 제목만 떴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이제 140% 정도의 담보 유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하회하면 이틀 연속으로 140%를 하회하면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아침에 30% 마이너스 한가 기준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그 절대 강제 매매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용융자 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그러면 140%를 하회한다 해도 이제 반대 매매를 안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이제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게 맞다면 속보로 나온 게 맞다면 아마 이 제도와 관련해서 뭔가 어떤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주말에 봐야 되는데 5시 넘어서 훨씬 넘어서 이제 속보로 제목만 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된다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중요한 수급적인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투업계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할 걸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이 의무사항을 좀 완화한다. 3개월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네. 왜냐면 이제 자꾸 이런 신용 거래에 따르는 그 반대 매매가 오히려 더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악순환들이 좀 일어나니까 이건 좀 당분간은 좀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하락 때문에 더 하락하는 일은 좀 막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거겠죠. 이제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이제 나름 어떤 정책을 뭐 고민해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세부 사항은 사실은 좀 저희가 확인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목만 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나 저희들은 결국 공매도 이슈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매도 70%가 외국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네. 이게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더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더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순기능을 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나중에 누구 말대로 그러면 3개월 뒤에는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으로 좀 해결되고 좀 자율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떻게 다음 주에 어떤 수급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CFD로 돌아와가지고 그게 레버리지 ETF 이런 거랑 비교해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투자자 입장에서? CFD가 네. 그 제가 아까 왜 말씀드린 대로 하는 그게 과거에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대주주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10억 이상 갖고 있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갖고 있으면 이제 세금을 받잖아요. 네. 그 CFD 계좌를 뭐 해가지고 하면 그게 뭐 거기서 제외된다 뭐 그런 말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이제 요건에서 이제 대주주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건에서는 아마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직접 주식을 가진 주식을 게 아니니까요. 갖고 네, 있는 게 그죠. 아니고 차액만큼만 가지고 그걸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절세 상품이냐 한마디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그때 몇몇 증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았죠. CFD를. 근데 뭐 모든 증권사가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그만큼의 위험성도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그 차액만 갖고 거래를 하는 건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뭐 굉장히 훨씬 더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에 뭐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시장에 갈 경우에 많이 또 훼손될 수가 있는 거니까 CFD는 뭐 그냥 개인 투자자들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개인 투자자. 네.
자, 하여튼 CFD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섹터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네. 조금 한번 그러게요.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 어디부터 볼까요? 네, 건설주가 최근에 괜찮은데요. 뭐 전일 말씀드렸던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 이것 때문에 이제 다소 시장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을 높인 결정 이렇게 이제 시장 해석했습니다만 뭐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뭐 최근에 삼성물산까지 최근에 이제 괜찮죠. 주가도 괜찮고 GS건설이나 DLNC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강세유로 보면은 이제 대형 원자력 발전소 수주 기대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체코의 두쿠바니 원전 5기, 그다음에 EPC 입찰이 곧 시작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입찰사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의 프라마톰 그리고 한국의 한국수력원자원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대우건설이 참여가 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글로벌 대형 원전 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그래서 원전이 또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이 부분에서 결국은 아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국가 수장에 최근에 유럽 군가 순방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좋았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640조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 현대건설 컨소시엄 그러니까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삼성물산도 들어가죠.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두드려졌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포함하자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나왔는데 좀 냉정하게 보자 이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요? 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발생한 단순 재료성의 어떤 그러한 주가의 상승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분명한 시장의 건설주의 호재였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 외에도 시장은 건설주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한 분위기였다. 근데 이제 이게 원전이나 뭐 이거 붙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게 현재 시장 전체가 약세인데 상대적으로 수급 공백이 있었던 건설업종에 제로적인 어떤 이슈가 붙으면서 뭐 상승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거의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뭐 건설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주가 올랐다 빠지는 이런 패턴을 생각한다면 좀 조심을 하자.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주를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 네.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냈습니다. 그럼 좀 이제 반짝 이슈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2분기 그 실적이 8월 15일 그때 나오겠네요. 그렇죠.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나오니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보다 더 앞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대기업이니까 좀 더 일찍 나오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히토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이게 그 최근에 뭐 나토 관련 뭐 중국 정부의 민감한 반응 때문에 이제 뭐 탈중국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히토류가 이제 굉장히 또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친중 단체가 미국, 캐나다, 호주 히토류 기업에 그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뭐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고요. 그 29일 외신에 따르면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가 친중국 정부 단체인 드래곤 브릿지라는 곳에서 환경 운동가로 위장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히토류 채굴 기업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드래곤 브릿지라는 곳은 가짜 계정을 통해서 관련 히토류 기업이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가져준다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고 허위 정보들을 온라인에 확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가짜 계정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쪽의 계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래곤 브릿지는 자신들을 친중국 네트워크로 소개를 해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될 뿐에 이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 관련된 뭐 중국 정부의 민감한 반응과 포함해서 이게 히토류 관련주가 이제 올랐는데, 뭐 관련주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동국 RNS, 뭐 이지, 대원 화성 이런 종목들인데, 특히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이슈가 배터리 전문 스타트업인 스탠다드 에너지가 업계 최초로 뭐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처치 ESS와 연계된 차저 5를 개발했다는 소식 속에서 이 바나듐 등 철간 재련 첨가제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유니온의 내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다소 조금 추가적으로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히토류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히토류가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대체로 뭐 수입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겠군요.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수익이 더 높아지나요? 그러면 히토류가 사실 비싸지나요? 뭐 꼭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히토류가 이제 뭐 전자기기나 우리 휴대폰 이런 전자기기 꼭 필수적인 그렇죠. 건데 중국 쪽에서 대부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무역에 있어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과 관련된 센티가 안 좋아지면 미중 관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안 좋아지면 히토류 관련된 주식이라고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네.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사실 한국한테 엄청나게 큰 악재인데 요 5개 기업은 그럼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하나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히토류 이 이슈가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 확 좋아진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 뭐 이제 이익이 좀 늘어나거나 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일단은 움직이는데요. 정말 근데 뭐 중국 쪽에서 히토류를 뭐 어떻게 할지 그게 발표난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네. 테마성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이쪽은 여전히 오늘 참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나토 정상회의 일정 이후에 가장 지금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고요. 네. 폴란드가 또 구체적으로 뭐 5월 30일 날 와서 대부분 다 실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산의 경공격기인 FA-50 그리고 국산 전차 K2 그리고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이렇게 실사를 했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9조 원에 합쳐지거든요. 상당히 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이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뭐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좋았는데 우주 항공 산업이 이제 방위 산업과 이제 겹쳐진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이나 공공 기반 시설 개방 그리고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계약 방식 도입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촉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 산업 클러스터 관련된 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되면서 방위 산업과 우주 항공 산업을 같이 겸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게임 업종 특히 위메이드 쪽이 좋았습니까? 예, 오늘 뭐 다른 게임 업종들은 뭐 센티가 별로 안 좋아서 네. 썩 좋지 못한데요. 이 전날 위메이드가 카카오 게임즈 오딘 발할라 라이징 개발사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주식 22,009주를 22,209주입니다. 이 부분을 1,187억 원에 양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위메이드가 지난 2018년 50억을 투자해서 라이온하트 주식 52,578주를 확보했는데 이번 매각을 통해서 4년 만에 투자 금액의 20배가 넘는 금액을 회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에 팔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지분 매각으로 이제 위메이드의 라이온하트 지분이 7.22%에서 4.23%로 줄어들게 되는데 남은 지분도 뭐 어느 순간에 팔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를 글로벌 시장에 런칭하면서 위메이드 맥스도 강세가 보였습니다. 이게 위믹스 플레이가 이제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뭐 게임 허브나 토큰, 스왑, 경매, 뭐 스테이킹 프로그램 이렇게 핵심 정보라든지 기능을 리믹스 플레이에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근데 뭐 이것 갖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최근에 뭐 NFT라든지 블록체인 이게 쏙 좋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이거 이야기하면 되게 부정적인데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가 출시한 신작 모바일 MMORPG인 미르M이 지난 28일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4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에 이제 순위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최상위 5개 게임 중 하나였던 NC소프트의 리니지 W와 리니지 2M이 이제 아래로 떨어진 거죠. 최근에 NC소프트가 되게 분위기 안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을 이제 내려오면서 미리 M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오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주식을 위해서 게임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게임들은 많이 해보셨습니까? 미래는 어떤가요? 안 합니다. 아 왜요?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여긴 아니구나. 아무리 투자가 좋아도 게임 재미없으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재미보다는 제가 이제 뭐 플레이 투 원에 대한 개념이 네. 개인적으로는 그 관련된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왜요? 뭐 약간 좀 개인적인 뭐 근데 별로 그게 좀 그래요. 죽어라 이거 해갖고 이제 그 조금씩 코인 떨어지고 죽어라고 이런 코인을 거는 이렇게 가서 팔고. 그거는 좀 너무 시간 낭비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아니면 또 그 코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신을 아직은 못해서 코인 연계한 뭐 플레이 투 원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해가지고 진짜 골로 가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요. 생기면 가서 그냥 곧바로 팔면 되지 않나요, 그거를? 시장에 가서? 그 코인을 받으면은. 제가 그러기에는 너무 바빠요. 오케이. 동남아에서 많이 하던데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IBK 투자증권이 은행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네, 뭐 은행주가 확실히 많이 뭐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뭐 수혜주로 거론됐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제 저희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만 2분기 은행주 NIM이 1분기 대비 상승이 확대할 거다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 1분기에 5bp 상승에 이어서 2분기 7에서 8bp 정도 상승할 전망인데 결국 뭐 이자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비한 뭐 추가 충당금 적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자이익 증가분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라 2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NIM도 이제 3분기에도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결국은 이 금감원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에 대해서 좀 신중해라 경고를 좀 날렸잖아요. 그리고 이자 장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뭐 경고를 어느 정도 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어떤 섹터 볼까요? 전자결제 부분에 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애플이 이제 전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입니다. 이거에 따라 한국 내에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했다고 애플이 밝혔습니다. 개발자들이 이제 국내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애플의 인앱 결제 대신 제3의 결제 시스템을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앱스토어가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이런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글로벌리 이번에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지면서 NHN이나 한국정보통신, 다날, 인포뱅크 등이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아울러 이제 애플페이에 사용되는 NFC, 그러니까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의 필수적인 부품인 유심 핵심 칩을 생산하고 있는 이르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시장에서 다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앱스토어에서 자신들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친구들만 써야 되고, 또 거기에서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앱스토어의 인앱 구매, 그러니까 앱 내에서의 네. 구매만 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규가 좀 달라졌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좀 허용을 해준다. 네, 다른 뭐 앱스토어든 아니면 다른 데서 결제할 수 있게 이렇게 네.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이건 상당히 뭐 생태계적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예. 네. 어쨌든 뭐 독점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과한 이익을 좀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유 섹터는 어땠습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뭐 결국 이제 뭐 증산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보니까 결국은 수요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역시 있는 거고요. 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파괴 가능성이 역시 이제 국제 유가 하락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이 30달러 육박하면서 역사적인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피크아웃 논란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6월에 1주에서 3주까지 누적 미국 휘발유 수요가 하루에 884만 배럴, 그러니까 전년비 마이너스 5%로 역성장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5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902만 배럴 정도로 전년비 마이너스 1.3% 이어서 2개월 연속 역성장이 최근에 주간 단위로 자르면 그렇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하계가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7월 4일까지 이 지금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수기인데, 수요 둔화 폭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고, 또 7월 4일 이후부터는 또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급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가 부분에서는 좀 꺾인다, 이렇게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참고로 미국 휘발유 가격은 5월 평균 배럴당 173달러에서 6월에 배럴당 193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 2008년 최고점이었던 2008년 5월 배럴당 135달러, 그리고 2008년 6월에 배럴당 140달러보다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휘발유 네. 가격이. 그래서 수요가 팍 빠진 건가요? 뭐 수요 파괴가 분명히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최근에 확실히 수요가 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 가솔린 부분도 완전히 꺾입니다. 지금 이게 가솔린이 최근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수요가 좀 꺾이는 부분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미국의 이제 올해 6월달 휘발유 수요인데 3주 누적으로 보면 밑에 확실히 이제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꺾이는 게 2주 연속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발유 수요도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유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증산의 이슈보다는 수요의 감소로 이제 유가가 조금은 진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정유주들은 약간 피크아웃 논란에 이제 조금 쌓여 있는 거죠. 정제 마진이 3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좀 피크아웃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내린다 했는데, 저런 식으로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내리면은 진짜 물가가 좀 꺾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하반기에. 지금 이제 CPI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CPI가 8.6%까지 올라갔는데, 그죠, 네. 이 근원 CPI는 예를 들어서 그 유가하고 그 다음에 음식료 이걸 빼고 이제 근원 그게 나오지, 코어가 나오지만 네. 이 헤드라인 쪽은 음식료하고 유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네, 그쪽에서만 가장 꺾이면 전체적인 그 헤드라인 CPI가 확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페드가 나중에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어떤 뭐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그 수치가 명확하게 한두 달 정도 이어진다면 적어도 9월 이후에는 페드의 어떤 그 행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 연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줄 수 있는 근데 명백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한 달 잠깐 꺾인다고 이렇게 뭐 금리 경로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발을 담근 2차 전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어제도 그렇고 좀 오늘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이었다가 좀 가장 잘 버티던 섹터였기 때문에 또 약간 그 물량을 좀 두드려 맞는 느낌도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PER이 이제 높은 쪽에 속하잖아요. 2차 전지가. 그 부분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관련된 공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나 그런데요. 엔솔이 한 4% 가까이 빠졌네요. 전일도 빠지고 뭐 오늘도 빠지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소재 업종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뭐 LNF나 LG 향으로 들어가는 소재 네. 업종들이 또 많이 더 빠지는데 근데 너나 나도 할 거 없이 다 이제 소재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 좀 찾아보니까요. 그 지난 29일 날 그 JP 모건이 또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니까 제목이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 재검토에 대한 과잉 반응이라고 이제 JP 모건은 그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LG 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공장 투자 재검토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증권가에서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들은 일단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그 JP 모건에 의하면은 시장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수익성 확보를 포석에 두는 전략적인 변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원통형 2차 전지 수요 약화를 전망하고 있지 않다. JP 모건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을 목표 달성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리포트를 냈고요. 시티그룹도 제가 찾아보니까 투자 재검토 발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일단은 이번에 나온 그 관련된 그쪽 공장은 테슬라 향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루시드나 프로테라 같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에 공급하는 배터리 공장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 공장에 대한 그 투자가 1조 7천억인데 여기는 15기가와트에 해당하는데 2025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반적인 큰 그림은 500기가와트예요. 네. 그 500기가와트 중에 이 공장은 15기가와트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실은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나머지 투자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연관돼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미국의 조이드 벤처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GM 등과 함께 북미에만 15조 투자 이거는 아직은 뭐 변경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다른 투자가 변경되지 않고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봐야 되는데 일부 삼성증권에 대한 리포트를 또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수익성이나 생산성 투자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익성보다는 이제 뭐 수주 전략에 급급했는데 지금은 수익성으로 좀 돌아서면서 바뀌고 있는 거니까 고객사 대비해서 이만큼 위상이 좀 올라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위상에 어떤 맞는 결정이다. 이런 국내 삼성증권의 보고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수급적인 이슈일지 정말 추후에 정말 문제가 될지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LG 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야, 확실히 지금 이제 시총 코스닥 시총 쭉 순위를 보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제 한 7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훨씬 더 순위가 좀 높았던 것 같은 맞습니다. 기억도 좀 있고. 네, 네,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 쪽의 회사들이 많이 시총 상위 그룹을 형성하는 건 맞습니다만 한때 막 정말 쟁쟁했던 그때랑은 조금 분위기는 하여튼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영광이 꺾였군요. 그렇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네. 경우는 또 오버행 이슈가 있잖아요. 오일수 물량도 있으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그 공매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네. 소재주가 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소재주. 그러니까 이제 소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사료 곡물 스토리도 끊이지 않네요 매주. 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냥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뱀의 섬이라고 이제 뱀섬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름이 참 희한합니다. 이게 뱀섬. 예, 섬이 오데사 이제 밑에 있네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게 모양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쯔미니 섬으로 이제 불려지는 뱀섬이 있는데 이게 흑해의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불리는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이 뱀섬에서 병력을 철수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은 본인들이 이제 그 싸움에서 이겨서 이제 러시아군이 나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러시아 쪽에서는 이걸 갖다 인도적 차원에서 자진 철수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뻥인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러시아 쪽의 군이 이제 이쪽에서 철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 곡물을 수출하는 이 쪽에서 이게 러시아군이 여기에 있으면 곡물 수출을 못 하겠죠. 여기서 막고 그쵸. 있으니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철수하면서 이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는 인도주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유엔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곡물 수출과 관련된 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그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남부 쪽에 자포리자 주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항구 도시인 베르단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 출항을 한 거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거기서 막혀고 출항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요한 베르단스크 항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곡물을 수출했다고 알려지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출항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곡물 관련주나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이제 안 좋았죠. 엄청 공략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떠나서 사실은 진짜 이제 전쟁이 이런 정도 좀 풀려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풀리는 게 정말 중요하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유발했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안정이 돼야 뭐 종전이면 더 좋고요. 빨리 안정이 돼야만이 시장도 좋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시아는 또 이 와중에 역대급 풍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온도가 이제 지구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니까 러시아가 좀 따뜻해졌나 봐요. 거기 이제 원래 추운 나라니까. 우리는 매우 폭염이지만 거기는 이제 딱 뭐 자라기가 좋은가 봐. 노보시비르스크의 땅을 사겠군요. 그러면.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지금 풍년이래요. 또 미국도 지금 그 작황이 좋다고 합니다. 네. 미국도 작황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물량은 곡물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설탕은 조금 지금 힘들다고 하거든요. 설탕은. 예, 근데 설탕은 뭐 다른 걸로 조금 단맛은 낼 수는 있잖아요. 음. 예, 근데 뭐 또 일부 어디 나라인가요? 뭐 어디든 다른 또 건 조청이죠, 쌀을 조청. 예, 또 쌀도 뭐 지금 뭐 수출 좀 안 하겠다 이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뭐 곡물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좀 작황이 좋아서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거 팜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가격이 꽤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네.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황당하게 러시아 주식은 전쟁 후에 최저점 대비 한 150% 지금 올라있죠. 그것도 좀 거의 뭐 황당하더라고요. 전쟁 전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루블화도 회복하고 루블화도 있고, 예, 회복하고. 맞아. 돈도 많이 벌었죠. 원유 그쵸, 많이 네, 팔아가지고. 맞아, 맞아요. 네. 에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원유도 보면 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못 막는 게 러시아산 원유까지 막아버리면 공급이 완전히 급락해 버리잖아요. 공급량. 그러니까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유럽도 그 가스 수입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가 이제 그렇게 사가는 거고 또 보니까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도 좀 샀더라고요. 제법. 예. 그래요? 예. 살 그리고 수 있나? 예. 그리고 저걸 보니까 그 이집트를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가 이집트를 통해서 나간대요. 이집트가 이제 이 원유를 막 하는 나라가 아닌데 이집트 쪽에서 이렇게 원유 수출 관련된 그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오셔서 갑자기 높게 시작하는 게 이렇게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이나 딴 데로 또 들어간다 보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걸 막아버리면 공급이 이게, 너무 또 예, 딸리니까. 유가가 또 급등해 버리니까 사실은 막지 못하니까 이제 가격 상한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누르려고 하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렇게 네, 그냥 어쩔 수 가는 없죠. 근데 이제 증산은 사실은 좀 쉽지 않잖아요. 어제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거의 최대치까지 뽑아내고 있는데 뭐 사실 7월 중순에 간다고 해서 얼마나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수요가 사실은 좀 뻗으면서 이렇게 조금 뭔가 유가가 좀 이렇게 좀 잡혀져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고유가 부분들은 지금 전쟁 사태가 조금 사실은 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7월 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말 이번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또 저녁 시간을 챙겨주시고 지켜주셔서 저희가 든든하게 퇴근길 마감 시황을 우리 박 부장님으로부터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뭐 제가 뭐 잘 부탁한다기보다는 시장이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장이고요. 네. PB들 입장에서 진짜 지금은 뭐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기가 되게 힘든 장이에요. 이럴 때는 고객들 전화 오면 약간 좀 도망 다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 PB는 제 개인적으로 이럴 때 더 열심히 전화 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죠. 정말 지금 안 힘들 받으면 때는 빡치겠어. 예, 사실 뭐 좋은 장에는 예. 전화 좀 못 받아도 뭐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분 용서되는 예, 거예요. 뭐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덜 서운한데 뭐 장이 안 좋을 때 만약에 뭐 전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게 너무 잦아지면 고객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짜증스럽게 뭐 말씀하셔도 좀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공유를 해야 되고 고민을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고객에게는 저희가 전화를 열심히 잘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요즘은? 질문요? 네. 그러니까 바닥이 언제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바닥이 모릅니다. 언제냐.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뭐 과매도다, 수급이 어떻다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바닥은 지나봐야 알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